1988년 9월 17일 대한민국 서울에서 제24회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그전 올림픽들은 냉전 때문에 서로 반대 진영에 있던 나라들이 참가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지만 88 서울 올림픽에는 무려 160개국에서 8,465명이 참가했고 당시 올림픽 역사상 가장 큰 규모로 진행되며 그동안 가난한 나라로만 알려졌던 대한민국이 얼마나 빠르게 발전했는지를 전 세계에 보여주었습니다. 이 나라는 다시 일어서려면 100년이 넘게 걸릴 것이다.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을 겪으며 완전히 무너졌던 나라가 불과 수십 년 만에 국제 행사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거대한 도시까지 만들어냈다는 사실에 세계 여러 나라가 놀라고 칭찬하고 있을 때 이 모습을 지켜보던 한 나라는 큰 열등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바로 북한이었습니다. 사실 서울 올림픽이 열리기 15년 전까지만 해도 북한은 한국보다 더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이 한반도 북쪽 지역에 중공업 시설과 발전소를 많이 지어두었고 북한은 해방 이후 그 시설들을 그대로 물려받으면서 경제를 빠르게 키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한반도 남쪽은 가벼운 공업과 농업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었고 발전 시설도 매우 부족했기 때문에 북한에게 전기를 받아야 할 정도였습니다. 6.25 전쟁으로 모든 기반 시설이 무너진 뒤에도 북한이 경제적으로 더 앞선 상황은 한동안 계속되었습니다. 당시는 세계가 공산주의와 자본주의로 나뉘어 아주 강하게 대립하던 냉전 시기였고 양쪽 진영은 자기 체제가 더 우수하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련, 중국, 동독 같은 사회주의 국가들은 북한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었고 많은 지원을 받은 북한은 매우 빠른 속도로 성장하며 1인당 GDP에서 한국을 크게 앞서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다 전 국민이 흰쌀밥에 고깃국을 먹을 수 있다는 밝은 미래가 실제로 가능해지는 것처럼 보이자 자신감이 가득해진 북한은 선전활동을 통해 자기 나라의 성공을 알리는 동시에 자본주의 국가인 한국은 아주 비참하게 살고 있다는 식의 과장된 이야기를 퍼뜨리기도 했습니다. 1973년에는 한국보다 먼저 지하철을 개통했고 그 다음 해에는 컬러 텔레비전 방송도 시작하는 등 북한의 발전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남북 적십자 회담 당시 북한을 방문했던 사람들은 평양에 번듯한 호텔이 있다며 놀라워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한국보다 앞서 있던 시기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1970년대 새마을 운동을 계기로 절정에 오른 한강의 기적은 세계에서도 보기 힘들 정도로 빠르게 대한민국을 성장시켰고 1974년에는 한국의 1인당 GDP가 북한을 앞지르게 됩니다. 한번 벌어지기 시작한 남북한의 경제 격차는 점점 더 커졌고 5년 뒤인 1979년에는 한국의 1인당 GDP가 북한의 3배에 이를 정도였습니다. 1980년 대한민국은 국제올림픽위원회에 올림픽 유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당시 국민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신군부의 어려운 선택에서 시작된 올림픽 유치 계획은 예상과 달리 경쟁 도시였던 일본 나고야를 이기고 서울이 개최지로 선정되는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올림픽이라는 큰 국제 행사가 가지는 상징성을 잘 알고 있던 북한은 서울과 평양이 공동으로 개최해야 한다거나 남한에는 에이즈 환자가 수십만 명이나 있어 위험하다거나 음식물 쓰레기를 주워 먹고 사는 나라에서는 올림픽을 열 수 없다는 식의 억지를 부리며 어떻게든 서울 올림픽 개최를 막으려 했습니다. 북한은 한반도 정세를 불안하게 만들어 올림픽 개최를 취소시키려는 목적으로 김포 국제공항 폭탄 테러, 아웅산 묘소 폭탄 테러, 대한항공 858편 폭파 사건 같은 범죄까지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바람과는 달리 88 서울 올림픽은 소련과 중국 같은 북한의 동맹국들까지 참가한 진정한 세계인의 축제로 성공적으로 열렸습니다. 자신들보다 아래에 있다고 생각했던 대한민국이 어느 순간 크게 앞서 나가자 북한 지도부는 아주 큰 열등감을 느끼게 됩니다. 올림픽보다 더 화려한 행사를 열어서 우리가 저 자본주의 괴뢰들보다 더 우수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겠다. 이 생각은 88 서울 올림픽을 지켜본 북한이 돌이킬 수 없는 착각에 빠지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북한 입장에서도 자신들이 할 수 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아예 없지는 않았습니다. 1987년 북한은 역사상 가장 높은 수준인 1인당 GDP 836달러를 기록하며 건국 이후 가장 좋은 경제 상황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때 한국의 1인당 GDP는 이미 3,514달러를 넘어섰고 북한과 한국의 경제 수준 차이는 완전히 벌어진 상태였습니다. 북한은 이 사실을 애써 외면한 채 1985년부터 47억 달러, 2024년 기준으로 약 16조 원에 이르는 엄청난 돈을 투자하고 철저히 준비해 세계 청년 학생 축전을 유치하게 됩니다. 그
그렇게 1989년 7월 1일 제13회 평양 세계 청년 학생 축전이 열립니다. 88 서울 올림픽보다 더 큰 행사를 열겠다는 북한 지도부의 계획대로 이 행사에는 무려 177개국에서 2만 2천 명이 참가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큰 규모의 행사에 만족한 북한은 남조선의 약한 경제력을 세상에 드러낸 허술한 행사와는 다르게 사회주의 경제가 얼마나 우수한지 참가국 모두에게 보여주겠다고 자신있게 말했지만 야심차게 준비한 평양 세계 청년 학생 축전은 오히려 북한의 부족한 현실을 그대로 드러내는 최악의 선택이 되고 말았습니다. 88 서울 올림픽 당시 대한민국은 오랜 시간 쌓아온 도시 기반 시설에 더해 77억 달러, 2024년 기준으로 약 27조 원에 달하는 큰 돈을 투자했는데 이것은 북한이 짧은 시간 안에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닭 한 마리면 한 가족이 며칠 동안 먹을 수 있습니까? 상점을 방문한 서독 취재진은 북한 직원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남한과 북한처럼 분단 국가였던 서독의 취재진은 공산주의 국가의 생활 수준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북한 직원이 이틀이나 사흘 정도라고 대답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주민들의 식량 사정은 취재진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에게는 아직도 흰쌀밥에 고깃국을 먹는 것이 평생의 소원일 정도였고 돼지고기나 소고기는 물론 닭고기조차 매우 귀한 음식이었습니다. 심사를 거쳐 뽑힌 직원조차 닭고기를 먹어본 기억이 희미할 정도였습니다. 당황한 북한 직원은 한참 고민한 끝에 북한이 잘 사는 나라처럼 보일 수 있는 대답을 생각해냈습니다. 닭 한 마리면 온 가족이 한 달은 충분히 생활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황당한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도 오래 보관할 수 있고 신선하게 먹을 수 있는 통조림은 북한에서 부유한 집에서나 볼 수 있는 사치품처럼 여겨졌는데 북한 정부는 평범한 가정집들도 이런 사치품을 즐길 정도로 북한 경제가 뛰어나다고 홍보하기 위해 외국인이 방문할 가능성이 있는 평양 주민들에게 통조림을 2개씩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 통조림은 평양 청년 축전이 끝날 때까지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외국인이 집에 방문했을 때 그들에게 대접하도록 해라. 사용하지 않은 통조림은 다시 회수할 것이니 아주 깨끗하게 보관해라. 북한은 이런 모습을 통해 전 세계 사람들을 놀라게 만들고 싶어 했지만 북한 주민들이 귀한 음식을 내놓듯 찬장에서 조심스럽게 통조림을 꺼내오는 모습을 본 외국인들은 감탄하기보다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북한의 현실에 충격을 받은 것은 북한의 동맹국이었던 사회주의 국가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부족한 기반 시설 위에 급하게 숙박시설을 짓던 북한 정부는 2만 2천 명의 참가자를 모두 수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사회주의 동맹국들에게 일종의 양해를 구하기로 합니다. 그 양해란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에서 온 학생들에게 정차해 있는 침대 열차를 숙소로 사용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생각과 달리 그들이 형제라고 부르던 사회주의 국가들은 이런 상황을 전혀 이해해주지 못했습니다. 비록 같은 사회주의 체제를 따르고 있었지만 북한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나은 경제력을 가진 나라의 학생들에게 눈앞에 낡고 불편한 침대 칸은 북한에 대해 남아있던 좋은 이미지마저 완전히 무너뜨리기에 충분했습니다. 결국 북한이 자신있게 준비했던 제13회 평양 세계 청년 학생 축전은 북한이 기대한 것과 정반대의 결과를 낳았고 단순한 망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더 깊은 가난으로 몰아넣는 큰 원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88 서울 올림픽에 들어간 77억 달러는 당시 대한민국 전체 GDP의 3.9% 정도였기 때문에 국가 발전과 이미지 개선을 위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지출이었습니다. 반면 북한이 세계 청년 학생 축전에 쏟아부은 47억 달러는 국가 GDP의 30%에 이르는 지출이었고 이것은 말 그대로 나라의 기둥을 뽑아다 쓴 것과 다르지 않은 수준이었습니다. 이 정도로 많은 자원을 낭비했다면 당연히 지출을 줄이고 경제 회복에 집중해야 했지만 북한은 이후에도 세계 청년 학생 축전과 비슷한 대규모 사업들을 계속 계획했습니다. 1981년에는 40억에서 60억 달러가 들어간 서해 관문 사업이 있었습니다. 1983년에는 GDP의 약 80%인 100억 달러를 쓴 순천 비난론 연합기업소 사업도 있었습니다. 제대로 돈을 벌 수 있는 사업인지도 불분명했고 준비 과정마저 주체 사상을 내세운 혁명적인 속도전이라는 이름으로 급하게 진행된 이 사업들은 모두 세계 청년 학생 축전처럼 거대한 국가적 낭비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북한 경제는 회복하기 어려운 큰 타격을 입었고 1995년에는 고난의 행군에 들어가 최소 10만 명에서 최대 40만 명이 굶어 죽는 최악의 위기를 맞게 됩니다. 이후 북한 경제는 한 번도 제대로 회복되지 못했고 2022년 12월에는 북한 간부층 안에서도
지금 상황이 고난의 행군기보다 못하다는 비판이 나올 정도로 나라의 사정이 나빠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아직도 제13회 평양 세계 청년 학생 축전을 인간의 상상을 뛰어넘는 완벽한 축전이었다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88 서울 올림픽 이후 수십 년이 지나 서울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도시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에서 불과 100k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는 지금도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